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이어폰이 고장 나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좀 좋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20번까지 봤는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가 1, 2, 3, 4 잘 나오고 있나?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서 같이 볼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굳이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으니까. 자, 메모장 켜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 켜고 자,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욕심이 많아지네요. 점점 12번 14번 19번 이렇게 총 몇 문제죠? 7문제 7문항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바쁘니까 딱 7문항만 같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좀 더 확대해볼까요? 네. 자, 그림은 전선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항상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 때도 그렇고 무조건 실험 문제 나옵니다. 수능 때 물론 이 실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이 실험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이 실험 과정 그림 보자마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우선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잡소리가 나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문제를 대충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차가워질 거고 그러면 밀도가 클 거고 한랭더선 얘기할 거고 뭐 그런 얘기다라는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디귿 빼고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디귿은 이제 수조한 전체 공기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게중심은 나보다 다에서 높다. 나라는 건 이 기역칸과 니은칸에 칸막이를 올리기 전, 다는 들어 올린 후라는 겁니다. 즉, 그 공기가 섞이기 전과 섞이기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 화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을 교재 완자입니다. 이 완자 교재의 몇 페이지일까요? 123페이지를 보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뭐 들어봤을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들어가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 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구과학 때 보통 얘기를 하면 그건 물리 얘기잖아 하면서 대충대충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딱 이 그림인 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전 바로 이때가 이 그림에서 나 순간 이 칸막이를 빼기 전인 거죠. 그런데 그 칸막이를 빼고 나면 이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서 찬 공기가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감에 따라 무게중심이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 수조한 전체 공기의 무게중심은 나보다 다해서 높다가 틀리고 나가 더 높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 배운 거지? 라고 하겠지만 사실 뭐 수업 시간에 안 다룬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을 뭐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친구들이 이제 다른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완자 문제를 풀다가 물어봅니다. 무게중심이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이 생기고 그 위치 에너지 무게중심이 내려간다.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그것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걸 알았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여태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같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사실 니은 같은 선지,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뭐 안전반원이니까 반시계 방향인 건 모두가 다 알 거고요.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 수험 분포는 기억이냐 니은이냐. 태풍이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태풍이라는 건 결국 바람이죠.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이 강하게 불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기억과 니은에서 우리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요 두께입니다. 혼합층의 두께라고 할 수 있죠.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기억이 바로 태풍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태풍이 통과하고 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한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풍, 저기압에 의한 용승입니다. 이 저기압에 의한 용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수능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그 역대 기출된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기압에 의한 용승은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동일하다. 왜냐하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반대이지만 고기압, 저기압, 바람 부는 방향이 반대인 게 똑같기 때문에 반대의 반대가 돼서 똑같이 용승이 일어납니다. 저기압에서는 무조건 용승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 풀 거 없죠. 기억, 디귿. 사실 기억력이 틀려서 정답이 바로 2번 해가지고 저도 제대로 풀질 않았는데 그냥 보면 2번이겠죠. 최대 풍속이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크겠죠. 태풍이 지나간 곳에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그쵸? 뭐 더 어렵게 풀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틀릴까요? 이 부분을 뭐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뭐 이게 태풍이 지나간 경로에 B 지점이 있으니까 태풍의 눈에 있으니까 풍속이 약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이기 때문에 태풍이 B 지점에 정확히 왔을 때는 물론 태풍의 눈이 맞겠죠. 태풍의 경로에 일치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는 바로 태풍의 눈 바로 옆 태풍의 눈벽 부분에 가장 최대 풍속을 지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디귿은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6번에서 말씀드릴 거는 자,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이게 3번이죠.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대륙지각은 멘틀보다 용융온도가 낮다. 보이죠? 그래프에서. 니은, 기억의 마그마는 가에 A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다. 기억의 마그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막 무슨 섭입대 내려가면서 함수 강물에서 물이 나와서 뭐 용융돼서 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에 집중을 했다면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해양 지각에서 함수강물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져나와서 바로 위쪽에 있는 이건 뭐냐면 얘는 지금 멘틀이거든요. 연약권이에요.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완자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완자 페이지 아까 찾아놨었는데 멈추고 다시 찾아볼게요. 자, 완자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바로 해양판, 멘틀, 서입하는 지각에서 물이 나온 곳이 바로 어디로 나왔냐? 연약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기 때문에 이 기억의 마그마는 해양 지각이 용융된 것이 아니라 연약권, 즉 멘틀이 용융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잘 몰랐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번을 고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니은에서 기억의 마그마는 가에 A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다라 했잖아요. A와 같은 과정이 물이 포함되는 건 맞긴 한데 잘 보시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 있는데 A 과정을 통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 됐어요. 이거는 물이 포함된 말도 맞지만 A와 같은 과정이라고 했다면 멘틀이란 얘기입니다.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이 아니라 물이 포함된 멘틀이 되면서 생성됐다면서요. 근데 왜 해양지각이 용융됩니까? 멘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이걸 제대로 몰랐어도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 수험생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해양지각이 녹는 건가? 멘틀이 녹는 건가? 헷갈릴 거예요. 근데 니은 선지를 맞다 하면 디귿도 맞다 하면 안 되죠. 디귿을 틀렸다 해야죠. 왜냐면 니은에서 멘틀이 녹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길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자 7번 문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총 2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자 7번 문제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ABC 시생 원생 현생 다 나와 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생누대에 출연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남세균이라 해야겠죠. 남세균은 그 시생누대에 출연을 했고요. 원생누대에는 초대륙이 존재합니다. 판게아 이전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한다라는 거 살짝 배우고 넘어가죠. 니은 디젤 시대의 길이는 A 누대가 C 누대보다 짧다. 이거 다 압니다. 이거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시생누대가 현생누대보다 길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 완성에 나왔었는지 모의고사에서 나왔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생누대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로 나눠지죠. 그래서 시생누대가 더 앞에 있어서 왠지 더 길 것 같죠. 왜냐면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로 길다라고 배웠으니까요. 맨 처음에 제일 길다. 가장 예전 게 제일 길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아실 텐데 시생누대보다는 원생누대가 더 깁니다. 니은 문제는 더 어렵게 내려면 그렇게 냈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맞추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서 얻어갈 거는 제 생각엔 원생누대가 시생누대보다 길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12번 얘기했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문제 좀 재밌었어요. 단층이 C와 D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된 얘기를 왜 했지? 정답 5번 만들려 한 거구나. 단층이랑 이 습곡 이 단층이랑 이 CD 기울어진 기울기 보고 하는 거구나.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거 절대 고를 게 없어서 5번밖에 고를 게 없죠? 다시 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죠. A와 B는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자, 이게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시기에 따라 수소, 헬륨 비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수소고 헬륨이고 하는 거 있었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틀리셨던 것 같은 게 9월 모의고사 문제랑 좀 착각을 하셨을 겁니다. 9월 모의고사 문제랑은 좀 다른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띄워볼게요. 자, 찾아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 B 11번 문제였어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B가 온도고 A가 수소였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그림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거 그대로 보고 여기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그림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B가 수소고 A가 아니죠. A가 수소고 B가 헬륨입니다. 다시 그래프 볼게요. A가 여기서도 수소고요. 여기서도 A가 수소고 B가 헬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일 때 많다. 자, A가 뭐라고요? A가 수소예요. A가 수소인데 A 수소 질량 B가 나에서 더 적죠? 왜?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나이는 날 때 맞는 게 맞습니다. 니은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1 곱하기 10의 5승km보다 크다. 이 1이라는 거는 지금 수소랑 헬륨의 비가 반반인 상황입니다. 자,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배우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수소는 감소하고 헬륨은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거의 1이 아니라 2 곱하기 10의 5승까지가 거의 핵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소는 감소하고 헬륨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기역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기역에서는 뭐죠? 태양 표면이랑 그 안쪽까지. 태양의 표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맨날 배웠던 거잖아요. 그 태양 질량보다 뭐 2배 이상 큰 것들은 가운데 밖이 복사고 안이 대류핵이고 태양은 밖이 대류고 안에가 대류층, 복사층, 안에 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배우잖아요. 가장 바깥쪽 태양 표면 쪽은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12번 그렇게 되고요.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상위성 영상이라고 나와 있고 가시광선, 적외선 영상 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구름이 두꺼운 곳일수록 밝게 보인다. 가시광선은 두꺼운 곳일수록 밝게 보입니다. 니은,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B가 A보다 강하다. 우리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공공장소를 갈 때 하는 그런 뭐 체온 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직접 체온계로 재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이 다 적외선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이라는 거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구름 최상부로 갈수록 구름은 높으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대륙권에서는 우리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구름 최상부는 당연히 온도가 낮을 것이고 적외선이 약할 겁니다. 근데 B랑 A를 비교하면, 적외선 영상을 비교하면 B가 더 밝아요. 적외선 영상이 밝다라는 건 구름이 최상부에 있다는 거고 온도는 낮다는 거고 적외선은 약하다는 겁니다. 적외선은 따라서 B가 A보다 약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틀리실 겁니다. 보통 틀린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 거냐면 왜 얘 헷갈리게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도 밝고 적외선도 밝은 게 디귿,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쉽게 보려고 정란운에 가까운 형태, 즉 우리가 이 위성 영상을 본다라는 거는 이상기후 혹은 비가 어디 많이 오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색깔이 같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영상은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 값을 보고 데이터 값을 쭈르륵 한 다음에 적외선이 약한 곳을 밝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보기가 편하니까. 우리들이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꼬아서 문제로 내버리면 뭔가 헷갈리는 거죠. 왜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약한데 색깔은 하얗지? 그렇게 일부러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번 넘어가고요. 17번은 9월 모의고사 나왔던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얘 문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어렵지 않죠? 20번 문제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이러한 파장 변화로 뭐 푸는 문제 있죠? 파장 변화로 뭐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까 뭐 후대속도 크고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하고 쭈루룩 풀면 됩니다. 19번만 말씀드릴게요. 19번은 평균 수온 분포와 평균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등지선은 각각 등수온선과 등염분선 중 하나이다. 자, 그래서 기억 말고 니은 디귿은 다 풀었을 겁니다. 디귿은 당연히 맞고 니은은 난리완료 비교하는 거니까 대충 하면 맞고 근데 기억이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등수온선인지 등염분선인지 어떻게 알아?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셔도 해설지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거지만 그림을 보시면 가와 나중에 하나는 수온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는 염분일 거예요. 우리가 수온과 염분 중에 알고 있는 특징들이 딱 있습니다. 수온과 염분에 딱 그 특성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잠깐 멈춰서 완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있을 텐데 이 그래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염분 분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랑 비슷한데 극지방이 좀 이상합니다. 북극지방이. 북극지방에서는 표층 염분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으로 예상한 것보다 낮아요. 그것이 대체 왜 그러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유는 극해역에서는 빙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이 그림을 보면, 표층 염분 분포는 이상하게 북극 지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집니다. 팍팍팍팍 감소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 지금 이 완자뿐만 아니라 교과서든 수특이든 수완이든 어느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염분이 팍팍팍팍 감소해요. 왜 그렇다? 빙하의 영향, 즉 빙하 영향 중에 해빙이죠. 해빙이 되면 염분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거 아는 상태에서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가쪽 보면 이 북극 쪽에 이 등 수온선인지 등 염분선인지 모를 게 난리가 나 있어요. 가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밀하다라는 건 급격하게 변화했다라는 거고 급격하게 감소했겠죠. 이게 수온이든 염분이든 그쵸? 그러니까 가가 염분이고 나가 수온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해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얘 이래서 수온이야, 얘 이래서 염분이야 딱 구분만 하면 됩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온 얘기할 때
염분은 이렇게 찾는다 치고, 만약에 수온은 어떻게 찾느냐? 수온 얘기할 때, 이번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 바로 그 문제.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보통 남태평양 쪽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쪽,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평년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수온 중 동태평양 수온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 용승 때문에 낮죠. 그렇다는 건, 나 그래프를 만약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남반구에서 내려갈수록 낮아지겠죠, 온도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 텐데, 이 낮아지는 등수온선이 동태평양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위도에서 수온이 더 낮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바로 용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한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가와 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그러한 수온이 낮아지는 영향이 잘 나타나는 건 나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등수온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라고 배우냐면 교과서에 딱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교과서 파일을 지금 띄우진 않겠지만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이 되어 있냐면 수온은 보통 위도에 나란하다. 그러나 해류나 지형의 영향으로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분은 굉장히 복잡한 기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처럼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수온선, 등염분선은 그 수온과 염분의 특성을 통해서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 때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변환하는 능력, 그걸 보는 겁니다. 사실 10월 모의고사는 1컷이 45, 4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구모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48 나온 거 보면은 아직은 등급컷을 잘 못 맞추나 싶지만 시험모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대수생들 안 받고 고3 수험생들도 선택적으로 보고 아마 좀 선택적으로 본 거는 컷을 올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47에서 45 사이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10월 모의고사 등급컷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나한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 다 들어보시고 이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 해설 보시고 그 지구과학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너무 두서없이 찍었는데 수능 직전에 영상을 좀 밀려서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수능 직전에는 좀 영상 많이 올려서 그 직전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딱 집중해서 내가 놓쳤을 만한 것들 포인트 짚어주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